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리학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수질 관리, 수자원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예요. 산소. 왜냐면 물속에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산소가 있고 없고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게 이게 스트리터 펠프스 모델인 건데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입니다. 근데 이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인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수계가 있을 때 오염물질이 한 번 딱 들어왔습니다. 오염물질이 한 군데서 아주 정해진 곳에서 유입이 되었을 때, 즉 유기물이 되었을 때 산소가 소비가 되고 또는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폭기가 되는 겁니다. 산소가 다시 물에 녹아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다룬 거예요. 즉 보면 여기 처음에 쭉 점선으로 간 데 있죠. 이게 산소의 포화 농도입니다. 이 포화 농도가 있는데 최초 보면은 부적분이 생겼어요. 자, 부적분이 생겨서 6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포화 상태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 최초에 유기물이 투입이 된 거고요. 오염물질이 여기서 오염물질이 투입이 된 거고 산소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산소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탈산소는 뭐 수치로 얘기하면 개수가 있겠죠. 탈산소 개수가 있을 거고요. 재폭기 개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DO가 올라가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산소가 소비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염원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오염이 나오는 곳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점 오염원. 여러분들 이 오염원은요. 점 오염원이 있고 비점 오염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하천이 이렇게 있다.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은 정해져 있죠. 위치가. 공장에서 폐수가 배출이 되면 이건 점 오염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 방제를 하면 되니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곳곳에서 누가 무단 투기를 한다던가 오염물질을 또는 빗물에 쓸려서 내려온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비점 오염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비점 오염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 오염원 위치가 정해진 것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정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트리터 펠프스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유기물에 의한 탈산소, 유기물에 의한 것은 오염물질이 투입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물질이 투입되고 나서 그 유기물에 의한 탄소가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액 경계면에서의 재폭기를 고려하여 산소의 농도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기액 경계면 뭐죠? 자, 가스 상태가 있고 리퀴드 상태가 있습니다.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투필름 세어리라고 이중막 이론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산소가 기체에 있다가 기체의 공기가 아주 쉽게 액체로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에 저항들이 생겨요. 각각의 이중층이 있습니다. 여기 이중막이 있는데 이 막을 통과하면서 저항이 마찰이 생기는데 이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녹아 들어가는 그 용의 양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 기액 경계면에서의 재폭기를 고려하여 산소의 농도 변화를 예측했다. 자, 유기물에 의해서 한번 산소가 소모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폭기에 의해서 산소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의 부족, 그 포화 상태에 비해서 부족분, 그리고 여기까지가 DO 농도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일반적인 소하천에서 측정을 하면은 이러한 DO 농도의 곡선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은 6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정.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기 편하죠. 오염은 점 오염원. 그죠? B점 오염원이 있으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반응은 1차 반응, 조류, 질산화, 전이산소 요구량 등 다른 조건은 무시. 이거는 산소가 생성이 되고 산소가 소모가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소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원 모델, 흐름은 정류, 하천은 관용 흐름조. 자, 이 6가지의 가정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모델에 우리가 가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가정을 안 하면 모델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한계점이 존재할 겁니다. 한계점을 볼게요. 하천에는 점 오염원에 의한 유기물 오염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의 강합성 뿐만 아니라 B점 오염원도 있는 거죠. 사실은 B점 오염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의 광합성 및 호흡에 의한 용존산소의 변화량과 하천 바닥에 쌓인 침전물에 의한 용존산소 요구량 SOD. 이건 나중에 수질오염 개론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스 상태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침전 상태에서만이에요. 세드먼트에서만. 자, 용존산소 요구량, 기타 오염원에 의한 용존산소 요구량 등이 있는데, 즉 산소가 소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질산화 과정도 그렇고요. 질산화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암모늄이 결국 NO3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NO2를 거치죠. 근데 자, 산소랑 만나게 됩니다. 산소랑 만나게 됐다는 얘기 산화가 된 거죠. 질소가 산화가 됐다. 그래서 질산화라고 합니다. 즉 산소랑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용존산소 요구량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모두 무시.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돼요. 복잡한 모델. 그래서 단순하게 탈산소 개수와 제폭기 개수, 오염물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산소의 관계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의 변화량을 본 게 스트리트 펠프스의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과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위플의 4지대. 위플의 4지대도 DO가 따지면 똑같이 유기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용존산소 변화량을 가지고 그 수계를 4등분을 한 겁니다. 4등분. 즉 이런 여기가 1, 2, 3, 4. 왜냐면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에서 유기물이 유입이 됐을 때, 자, 이 배관에서 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용존산소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때를 수중 생태계를 한번 본 거예요. 단순히 DO의 농도가 이렇게 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수중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분해지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셉틱 존이라고 하는데, 셉틱 존을 한국말로 하면은 어떤 부패라는 거거든요. 셉틱이. 근데 여기에서 부패 존 이렇게 부패 지역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부패가 되면서 뭔가 조금 더 활발하게 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그리고 회복지대. 잘 안 쓰시네. 아이고.
회복지대, 정수지대. 다음 페이지에 어차피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이 지역에서, 이 지대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직히 그림만 봐도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기억만 봐도. 자, 분해지대. 첫 번째, 분해지대. 유기물 분해를 호기성 박테리아가 활동하여 산소량이 줄어들다가 황지도 출현하며 DO 포화도가 약 45% 정도가 된다. 반 정도, 용존산소가 반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희석이 잘 되는 큰 하천보다는 희석이 덜 되는 작은 하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며 세균수가 증가하고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는 슬러지 침전이 많아진다. 자, 펑지가 출현합니다.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활발한 분해지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서 현기성 분해가 일어난다. 현기성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CH4 메탄가스죠. CO2, H2S, NH3 등의 현기성 가스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어떤 하천이나 어디를 늪지대나 또는 어디 좀 오염이 많이 된 좀 쾌쾌한 냄새가 나는 하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계곡 같은 데 놀러 가거나 어디를 산에 같은 데 놀러 가면 흐르는 물에서는 물이 맑지만 고여있는 물에서는 이런 냄새들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런 슬러지, 침전물들이 약간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이나 이런 것들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체방울들이 뽀글 무슨 용암처럼 아주 천천히 뽀글 기체방울들이 또는 심지어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기성 가스예요. 기체방울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CO2 농도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하면 펑지도 사라진다. 자, 출혈됐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회복지대.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고요. 회복지대는 용존산소가 포화될 정도로 증가하고 최초에 유기물이 들어와서 45%까지 떨어졌다가 현기성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용존산소가 포화될 정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즉 제폭기 개수가 탈산소 개수보다 커서 제폭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의 농도 증가가 현저하며 유기물이 자정되어 박테리아 수는 줄고 원생동물, 고등동물이 출현한다. 어류도 출현한다.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영양염으로 인해 조류가 번식하고 현기성균이 호기성균으로 대체되며 펑지도 조금씩 발생한다. 자, 여러분 현기성균이랑 호기성균은요. 산소를 좋아하고 산소를 안 좋아하고예요. 현기성균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존을 하는 미생물이고요. 호기성균은 산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요, 뭐 대체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아주 천유 과정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미생물이 있어요. 공기방울에서 뽀글뽀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호기성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활발하게. 물론 호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만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산소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탄소원도 다르고요. 탄소원하고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무기탄소를 쓰느냐 유기탄소를 쓰느냐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2학년 때 수질이론 개론이나 환경화학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미생물이 대체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뽀글뽀글 해가지고 미생물을 우리가 딱 분석을 하게 되면 호기성 미생물이 있을 거예요. 자, 산소를 껐습니다. 산소를 끄고 현기 상태를 만들었어요. O2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을 떠서 분석을 하면은
혐기성 미생물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기를 뽀글뽀글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하면은 또 호기성 미생물이 있을 겁니다. 호기. 자, 그럼 호기였다가 혐기였다가 호기였다가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상태 조건이 됐을 때 미생물은 전체 사멸을 하지 않습니다. 우점종이에요. 점종이라고 우점종. 호기성 미생물이 이만큼 있고 혐기가 요만큼 있다가 산소가 없어지면 혐기 미생물이 이만큼 있다가 호기가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점점 우점화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전체가 어떤 조건이 없다 그래가지고 산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특히 혐기성이 확 다 죽거나 호기성이 확 다 죽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이 대체되는 영향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수지대. 자정이 완료되어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처럼 보이고 청정 어류가 번식한다. 다른 지대를 거치는 동안 대장균과 병영균을 거의 사멸하지만 일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정수 후 운용해야 된다. 즉 정수지대에서 뭔가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는데 대장균이 없어가지고 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퀴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틀리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서 그 얘기는 대장균과 병원균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수지대에도. 그러니까 뭔가 말이 깨끗할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천이나 아까 이런 정수지대,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이것도 다 뭐 갖다가 기준으로 했습니까? 용존산소, 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봤어요. 그 얘기는 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용존산소는 수중 생태계의 아주 절대적인 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존산소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 양이죠. 산소가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용해도 즉 솔루빌리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해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온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 표로 해가지고 다 수치상으로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2학년, 3학년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한 20도 정도 되죠? 그러면 한 8점 몇 되겠네요. 9가 조금 안 되고. 자, 근데 우리가 계곡에 가면은 용존산소가 10이 넘어가고 막 이래요. 엄청난 과포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용존산소는 한 7에서 8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10도 정도로 떨어져 가볼게요. 10도 정도 가면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게 10이 넘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10이 넘더라도 이거는 온도가 낮아서 용존산소 디오가 많이 녹아 있는 거구나. 이거는 온도와 용존산소의 관계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용존산소, 온도, 염분, 기압 이렇게 원래 4가지 인자를 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디오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온도나 염분이나 기압 이것들은 사실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용존산소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널리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센서 갖다가 용존산소를 쟀는데 그때 온도, 염분, 기압을 고정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어떤 장비 갖다가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